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서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강남 3구 험지를 찾아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네, 총선 17일을 앞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세브란스에 4시에 가서 만났다라는 얘기했고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 정도입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많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단 어떤 말씀하시겠는지요? 정치라는 건 결국 아무리 어렵더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의 가능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 타협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사진영과 정부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직간접적인 요청이 있었던 걸 받아들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화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증폭될수록 결국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 아래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가 좀 나설 때가 됐는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이 좀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강대강 국면으로만 치달으니까 처음에 의대 정원의 이 가치에 대해서 응원했던 국민들도 장기화되면서 많은 피로감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자분들은 정말 이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왔습니다. 의대 정원 철회 없다. 그리고 여러 OECD 기준이나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도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의사 면허 박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법적 절차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태윤 정책실장이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재환기하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호재인가? 처음에는 그래 보였을 수 있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악재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그 출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당 안팎의 요청을 받고 사실상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퇴로를 좀 열어놓는 그런 행보를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 대치였잖아요. 내일 당장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굉장히 좀 예정대로 전공의 면허전 처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처럼 이제 대통령이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당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왔잖아요. 과연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재안을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기대하시는 걸까요? 유연한 처리 방안은 이제 의사들의 면허 취소와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연한 게 그러면 의대 정원 2,000명을 좀 줄일 수도 있는 쪽으로의 유연함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었고요. 2000년 의학분업 이후에 한 명도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적 피로감들이 쌓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방향이라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라는 명확한 뜻을 밝혀왔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2,000명 정원에 그러면 정부 계속 고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오늘 의사협회 측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으니까 여기서도 일정 부분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실과 어떻게 협의해 나갔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좀 어느 정도 한 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와
당과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될수록 집권 여당 뭐 하고 있는 거고 예.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따가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극적 타결이라든가 우리 여튼 국민 편익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절충점 모색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정부와 네. 단체와의 뭐 이번 같은 아주 강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여당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좀 모종의 어떤 대화는 하고 이런 중재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당과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유연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대응에 있어서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를테면 2,000명이라는 숫자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해에 400명씩 증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좀 택도 없다는 취지로 이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500명 선이 사실 적정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부의 기류는 2,000명이라는 거에서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의했다라는 내용도 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거나 지금부터 거의 공시송달하면서 이 행정 절차의 수순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의사 면허를 박탈하기 위한. 그러면 의사협회의 반발은 상당히 클 건데 그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뭐 현장에 다시 복귀를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한다거나. 그런데 이 수준으로 귀결이 될 때 의사협회에서 정원은 그대로 있고 이런 대응 방안만 사실상 해준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허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까지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니까요. 관련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좀 더 정리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표가 충남 당진에 가서 뭐 대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직접 되냐 실시하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중국 굴종 인식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한 중국인에 대한 이제 투표권, 투표 뭐 선거 개정법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시시의 발언 있잖아요. 예.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친중국 4대주의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뛰었고 지금도 거대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분이 이런 외교 안보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세력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동맹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목소리를 내는 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시에시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시에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리고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도 양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가 불안해질 경우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도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복잡다단한 양안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중국의 시에시에, 대만의 시에시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한 국제 관계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제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장윤미 변호사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외교는 가치가 아닌 실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안 문제, 뭐 국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연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간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 이 부분이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는가?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너무나 성명성을 다른 국가들도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선명하다. 그리고 북중러는 오히려 도외시하고 한미일 물론 동맹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균형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균형이 맞춰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타국의 어떤 분쟁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거기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남겼을 때 이거는 국익에는
하면 최소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굴종적이라고 역공을 펴면서 이런 제한 중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사실상 공약으로 내걸다는 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고 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한정해서 총선할 수 없습니다. 대선 투표권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일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권만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맥락을 사실상 거세하고서는 뭔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정치인이 그것도 공당의 대표인 분이 사실상 유발하는 듯한 이런 공약을 내거는 건 전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제외 국민들의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외교는 상호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거주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든 없든 전혀 중국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들만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권을 획득했을 경우에 그게 일종의 그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아닌 지방 선거만이라고 하더라도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께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만 예. 하면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어떤 외국인한테도 투표권은 이제 허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활보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 3구를 방문을 해서 정부 실정을 비판을 하면서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글쎄요, 민생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파 한 단을 짚고 그걸 875원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계층이 식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민들께 어떻게든 경제 사정을 좀 나아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1인당 25만 원, 그것도 그냥 이걸 현금 살포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 상권이 또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13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여러 정책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추계하는 방안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1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진한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 의석 이상을 갖게 된다면 이게 민주당의 단독적인 입법 사항으로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으로 보입니다. 예, 민생 회복 지원금, 이 표신 공약에 좀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이게 1인당 25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연간 13조 원 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00조 원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원 늘어난 거에 비하면 13조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경기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경기 부진 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13조 원을 민생회복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매표행위고 포퓰리즘입니다. 또 하나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금액은 우리가 그만큼 투자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훨씬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지 지금처럼 뭐 그냥 소비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3조 원을 들여서라도 당장 선거가 급하니까 우리 2020년에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긴급 지원금이라고 해서 당시의 민심이 어떻게 왜곡돼서 이후 4년간의 우리 국정을 얼마나 발목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혜로운 유권자분들이라면 이런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얼마나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어제 의정부 유색 현장에서 발언을 했죠. 이제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해서 재정 대책 없이 분도하면 이거 강원 서도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했고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 입장 냈더라고요. 예. 본인의 유감 표현이 좀 과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좀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일단 경기 북도와 남도로 이 분도하는 문제는 예.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갖춘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남북도의 재정 자립도에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걸 분도함으로써 각각이 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분도가 되면은 이 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좀 비교적 낮다 보니까 사실상 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제기하는 과정 중에 비교적 좀 거친 표현이 나와서 이제 유감 표명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뭐 경기 남북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당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결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당 차원에서도 입장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있습니다. 내용 뭐 표현도 그렇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당내에서 지금 이 분도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은 총선 끝나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과 경기 북도 분도를 원하는 지역 간의 이 의견을 조율해서 원샷법으로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기 분도와 관련한 문제가 인식이 어떤 것이냐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계속해서 경기도 분도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기 북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기지사를 지낸 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나온 발언을 종합해 보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고 했는데 전락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이미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까? 강원도민에 대한 대단히 오만한 폄훼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책 없이 경기 북도 분도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충분히 민간 자본이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까지 지내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특히 의정부 지역에 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의정부 지역에 2개의 의석이 걸려 있는데 의정부 시민의 대략 70% 가까이가 분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의정부 현장에서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저는 그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어제 있었던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배우자의 갭투기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의석 손실도 감수하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자, 민주당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맞춰졌기 때문에요. 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건 이 의석을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으로서는 뭐 처음에 당에서 재산 검증을 뭐 국민의힘도 하고 민주당도 합니다만 그때는 기초 자료가 후보가 마련해온 그 자료를 토대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하면 이건 선관위에서 관리하면서 그때부터는 엄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에서 스크린을 해봤더니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세종갑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으로서는 양지로 비교적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김종민 의원, 지금은 새로운 미래 타이틀로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본인은 사실 논산, 계룡, 금산에서 바로 인접 지역에서 의원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어쨌든 궤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거리를 상당히 두면서 탈당까지 불사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층의 표심을 얻지 못할 것인지가 굉장한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취소가 처음은 아니니까요. 네.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그거는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졌다면 당에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후보가 본인의 재산 상황, 어떤 정가 상황에서 작정하고 이 부분을 은닉하게 되면요. 이걸 어떤 공권력을
객관적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절차가 당내 절차에서는 최소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일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공론화해서 당내 경선이나 당내 후보를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분께 이 후보를 내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해서 좀 공천 전에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일정 부분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의 자체 검증이라는 게 공권력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작심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인사검증,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의로 회피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걸러낼 장치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전 검증 단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리 국회가 한번 같이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영선 후보의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이영선 후보가 이렇게 갭 투자를 했는데 자기의 선거 포스터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세 사기 방지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자기가 공익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을 타이틀로 해서 공천까지 받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전세 사기를 유발하는 갭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후보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내로남불과 표리부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후보 공천 취소 결정했는데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제가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라는 게 사실 뭐 류재화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새밀의 김종민 후보가의 맞대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관심입니다. 뭐 해당 민심을 제가 직접 체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늘 신문에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적을 뽑느냐 배신자를 뽑느냐 이렇게 얘기가 달렸어요. 배신자는 아마 김종민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적은 유재화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적보다는 배신자를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김종민 후보보다는 우리 당 쪽에 표심이 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세종 지역 지난 총선에도 두석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어디서 흡수하게 될까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야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좀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고발,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마이크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정치권에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계속 서로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지원을 이렇게 호소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또 공직선거법을 보면 확성장치를 공식 선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요. 사실 서로 간에 그러는 건데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예비 후보일 당시에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재판에 넘겨졌죠.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벌금 50만 원형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 선거법이 상당히 좀 치밀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게도 돼 있어서 이번에도 푸바오 탈을 쓴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그 지역에 놀이공원에 푸바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본인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이 옷은 또 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대단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유권자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법이 우리나라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또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또 선거법이 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59조 4항이고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사실 당선 무효되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지금 주고받는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발휘될지 몰라요. 저도 이 선거법 관련해서 직접 한번 선수를 한번 띄워봤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한 책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마이크 사용과 관련해서도 5개라면
이게 일정 데시벨 이상으로 뭐 또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예. 선거 운동 기간에는. 그래서 선거법에서 뭐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안이라면 일정 정도는 좀 대거 좀 그 처벌 수위를 낮춰서 네.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 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꽃 선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뭐 민주당에서도 돌풍을 좀 인정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기세등등한 상황인데 글쎄요. 선거 전략의 연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저는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는 느슨한 차원의 선거 연대 이야기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사실 돌풍이란 말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거의 파죽지세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예측했던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의 독자 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도 만약에 국회 입성이 가능하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왜냐하면 타당과 또 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완전히 결을 같이 할 것인가? 물론 큰 틀에서는 한 진영 속에 몸을 담고 있다가는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민주당의 사실상 뭐 이중대 이런 역할은 본인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몰빵론을 더 선거 때까지 강화해서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 연대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서는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254개 지역구에서 몇 개 지역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냈다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뭐 압승을 거두겠다라는 자신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어차피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5월 동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이 범야권의 패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관계는 예전만큼 좋아질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총선 17일 남았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게 또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17일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